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그래미 어워드, 속마음, 백신 괴담, 100억 신화인데요. 먼저 100억 신화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3월 18일 방송된 파일럿 프로그램 개미의 꿈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개미의 꿈은 주식의 기본부터 실전 투자 꿀팁까지 전하는 토크쇼인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주식 시작 3년 만에 100억 신화를 이룬 주식 고수 이정윤 씨가 등장해 자신만의 투자 비법을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지금 주목받는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도경환의 어떻게 롤모델이세요. 얼마로 시작했어요? 한 10만 원으로 계좌를 처음에 텄었고요. 처음에는 10만 원을 떴다. 10만 원 트고 3년 만에 100억이요? 이제 이게 이의 배수가 되게 재밌는데요. 2배를 10번을 하면 1000배가 되거든요. 1000만 원으로 1000배가 되면 100억이잖아요. 2배를 10번을 했냐 못했냐의 차이인데 그 당시에는 2배 가는 종목들이 거의 뭐 매주 나왔으니까. 말이 2배지 100% 수익이라는 얘기잖아요. 100%. 혹시 뭐 제자를 뽑거나 그런 건 안 하시죠? 그러면 저희 제자처럼 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뭐예요? 사실 저는 한 3가지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증권사 리포트는 우리 어렸을 때로 보면 학습지 같은 거예요. 학습지가 매일 나오잖아요. 네. 근데 밀리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증권사 리포트는 매일 확인 한 번씩 해보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나 유럽의 성공한 투자자들의 책을 최하 5권만 읽자. 최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HTS, MTS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MTS는 모바일로 하는 트레이딩 시스템이고 HTS는 네. 컴퓨터로 하는 트레이딩 시스템인데 HTS가 기능이 훨씬 좋고 또 큰 화면으로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볼 수 있으니까 HTS로 좀 주말에 집에서 공부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얘기도 많이 있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 내가 궁금하네. 도대체 무슨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궁금해. 내가 이런 질문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하겠지. 줘야 됩니다. 떴습니다. 이거 뭐야? 아, 이거 분야잖아요. 분야예요. 아니 저기 종목을 안 알려. 종목을 찍어달라고 그래서 안 찍어요. 분야. 종목은 안 갖고 왔지만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주린이분 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화점 포트폴리오, 뭐 마트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뭐 한 50종목, 100종목씩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5종목을 먼저 고르기보단 5 업종을 고르는 게 먼저죠. 업종 먼저. 근데 맛집 프로그램 보면 사장님이 네. 여기만 뭐 비법을 알려줄게 하고 알려주시지만 사실 자기만의 진짜 소스는 안 알려주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잠궜다.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인터뷰를 할 때 기자님들이 그런 질문을 해주세요. 여러 가지 투자 기법이랄지 포트폴리오 퍼센트 이런 거 이렇게 다 말해줘도 되냐? 그럼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말해줘도 절대 안 따라하거든요. 매일 증권사 의심하니까. 리포트 보라 그래도 안 보고 의심하니까. HTS 메뉴 보라 그래도 안 보고 이런 포트폴리오 비중이 중요하다고 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알려줘도 저는 상관없어요. 네, 개미의 꿈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예, 댓글 살펴보면요. 지난달에 미국 주식 시작했는데 이런 유익한 수업을 해주시니 기분이 너무 좋은 개미알입니다. 부모님께 알려드렸는데 너무 재밌다네요. 정규 방송도 기다리겠습니다. 이젠 트렌드가 주식? 너도 나도 이제 주식 방송 많이 하네. 진짜 주식 방송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 보니 돈 빼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처럼 필요한 주식 정보를 알려줘 좋았다는 긍정 반응이 있었던 반면에 주식을 권장하는 듯한 방송이 많아져 보기 불편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개미의 꿈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요즘 방송가에 불고 있는 이 주식 바람은 증권가만큼이나 뜨거운 것 같아요. 예능이나 뭐 토크쇼, 교양 프로그램 이런 데서 보면 이제 한 코너에 이 주식을 소재로 한 것들이 자주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또 OTT 플랫폼 같은 데서는 아예 이제 주식을 하나의 독립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지상파도 그런 흐름을 쫓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주식 예능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너무나 연예인들이 흥겹고 재밌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 사행심 조장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이 갖고 있는 것은 돈을 벌겠다고 하는 욕망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재미를 추구하는 예능이 만났을 때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파에서 하는 주식 예능은 좀 더 이러한 투자 문화를 제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가지 않는다면 비지상파의 프로그램들과 이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00억 신화를 이룬 이정윤 씨를 보면서 이제 방송에서의 의도는 이분이 가진 건강한 투자 습관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배우십시오라는 의도였겠지만은 사람들의 관심은 100억 신화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이제 가게 될 확률이 되게 높을 것이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분이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유지했느냐보다도 3년에 100억을 벌고 싶다.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몰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몰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은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건강한 주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이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비판적 관점이라는 것도 더해준다면 건강한 주식 공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치가 배워서 주식하자라는 그런 기치를 걸고 하고 있는데 지상파 주식 방송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1화에서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떤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럼 어떤 주가 상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계를 읽는 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규 방송이 된다면 주식을 통해서 세계의 여러 경제 이슈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사교양 방송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괴담인데요. 이번 키워드는 위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지난 3월 21일 방송된 탐사기 엑스트레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백신과 거짓말 편으로 꾸려진 이날 방송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괴담이 난무하는 상황을 집중 취재했는데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유포자들의 문제부터 불신과 공포를 조장하는 언론의 행태까지 꼬집었습니다. 2월 접종 코앞인데 물백신 논란에 불안한 고령층. 문화일보는 우리 부모님이라면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는 익명 네티즌의 주장을 마치 인터뷰처럼 다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믿을 수 없다. 유럽인들 기피해 재고 엄청 쌓여.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용하면서 유럽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불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뉴스원이 인용한 기사를 찾아보니 후반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기존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백신의 효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프랑스의 백신 전문가 주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백신과 같이 사람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떤 뉴스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백신과 관련해서 뭔가 부정적인 보도 건수가 생긴다면 그걸 즉각적으로 보도해서 사람들이 읽게 만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 유혹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론도 문제지만 정치인들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은 진작부터 방역이나 백신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왔습니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 현장을 찾자 이현주 전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어찌 구경만 하고 나오십니까? 혹 화이자 아니라서 안 맞은 겁니까? 며칠 뒤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정부가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그 부작용이 크고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에게서도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의 정치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백신의 안전성을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논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럼으로써 결국엔 백신을 사람들이 기피하게 만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무책임한 언론과 정치권, 의료인 모두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 어땠어요? 예,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늦게 들여온다고 난리치던 언론들이 이젠 백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또 난리.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세력들 부끄러움도 모르나. 제발 언론개혁. 가짜뉴스 제목과 다른 내용도 다 규제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세력을 비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불안을 파는 언론과 또 무책임한 백신 정치라는 이들의 행태를 고발한 이날 방송. 의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 정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유통되는지 그 구조를 밝혀준 부분이 일단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19를 1년 넘게 겪으면서 코로나19라는
한편으로는 감염병과도 싸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보와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가짜 정보와도 싸우고 있는 거라서 인포데믹이라는 말처럼 감염병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데 그 주체로서 이제 언론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짜 뉴스를 걸러서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언론이 오히려 이제 기계적으로 이런 가짜 정보를 확산하는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특정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 행태를 저는 지적해 준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보도를 통해서 언론 스스로 좀 더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좀 일조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뉴스데스크에서도 그렇고 백신 관련한 허위 정보를 비판하는 그 기사나 이런 것들이 새롭진 않습니다. 새롭진 않은데 하지만 저는 그래도 굉장히 필요했었던 보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 여기 댓글에도 있었지만은 방역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 백신 갖고 올 거냐 하다가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정말 온갖 음모론들도 나오고 온갖 정파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특히 지상파 같은 권위를 지닌 언론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날 방송에서 이제 세 개의 층위로 이야기를 했죠.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괴담 유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언론들, 언론 헤드카피 문제들 얘기하고 이제 정파적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야당의 행태를 비판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층위를 다 같이 비판한 건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어서 언론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세 가지 문제가 언론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언론이 정말로 이 방역과 백신에 관련해서 정말 이제 믿을 만한 정보를 주고 시민사회가 굉장히 신뢰를 한다면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사람들이 현혹될 리가 없죠. 해결이라고 하는 건 너무 낙관적인 얘기지만은 어쨌든 이제 원론적으로는 언론이 제대로 돌아가면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해소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생각은 달라요. 왜냐하면 언론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약간 탑다운적인 방식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한 신뢰도를 갖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어떤 개인 방송이라든가 혹은 SNS로 친구가 전해주는 이런 이야기로 해서 뭐 친구가 아는 의사가 이렇게 전해줬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너무나 빨리 전해지고 그래서 즉 가짜 정보라는 게 유통되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론은 지상파 언론은 이런 걸 보고 이러이러한 괴담이 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모아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할 시간에 사실 새로운 괴담이 또 만들어져서 그다음에 계속 유통되고 있고 역시 SNS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가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야 하고 그럴 거라면 다양한 경로에 대해서 채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바른 정보의 유통 양상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성역 없는 취재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그래미 어워드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달 20일 방송된 TV 예술무대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은 제63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클래식 기악 독주상을 받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지어 오닐의 수상을 축하하는 특집으로 꾸려졌는데요. 그의 다채로운 연주곡 모음이 전해지는가 하면 조수미, 양인모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축하 메시지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And the Grammy goes to Richard O'Neill and David Allen Miller. MBC TV 예술무대 안녕하세요. 저는 Richard Yongjae O'Neill. During these challenging times, music has kept me going, and I hope this program today, a celebration of the viola, will do the same for you. Please stay happy, healthy, and I can't wait to see you live in the concert hall again. I think that love and that wish above all else to make my life as a musician in any way I could has been a guiding principle. And so I think every day I wake up, I am eternally grateful for this ability to use my flesh and bones
to try to reach for the sublime every day and to try to immerse myself in music, which is we both know is the most incredible and uplifting, and it's like life itself. 네, 리처드 용재 오닐 씨의 수상은 앞서 2번의 그래미 노미네이트 끝에 전해진 소식이어서 그런지 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한 이날 방송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와, 좋은 연주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듣고 싶네요. 독주 악기 비올라의 위상을 높인 리처드 용재 오닐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심 축하드려요. 예전 공연 너무 좋았는데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미 수상을 축하하는 반응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공연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미 수상 기념 리처드 용재 오닐 특집으로 꾸려진 TV 예술 무대 위원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그 TV 예술 무대에서 저는 가장 좋았던 거는 독주에서부터 뭐 현악기와의 협연, 뭐 유키우라모토도 나왔잖아요. 그 피아노와의 협연도 있고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도 있고 그 형태도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점에 녹화된 것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커다란 하나의 공연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을 잘 만들어냈다는 것들이 인상적이었고요. 그 안에는 인터뷰 내용들도 이전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심어놨는데 용재 오닐의 어떤 음악 세계를 다시 한 번 더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현장에 대한 그리움을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우리한테 불러일으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잖게 박수를 막 열광적으로 치면서 관객들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빨리 이 시기가 끝나서 다시 한번 현장에 가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기획한 특집이었을 텐데 단순하게 어떤 연주 장면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용재 오닐이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래미 어워즈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음악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TV 예술 무대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방송 시간이 너무 늦다. 편성 시간 조정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주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1시간을 앞당겨서 많은 분들이 그 용재 오닐의 수상을 축하하면서 또 그의 연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모두가 BTS를 보고 있었지만 TV 예술 무대는 리처드 용재 오닐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는 그걸 보는 것도 되게 전 좋았고요. 비올라라는 악기가 이제 독주 악기로서 좀 주목받지 못했다고 했고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진행자인 손여름 씨께서 이제 리처드 용재 오닐의 그 수상 소감을 전하면서 이제 수상 소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올라에게 위대한 날입니다. 비올라를 가지고 비올라라는 악기로 상을 받은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번 수상과 함께 비올라라는 악기가 함께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 몇 번 강조해 주시니까 좀 대단한 일인가 보다 싶긴 하더라고요. 제가 클래식 문외 아니지만 그래서 이분이 그 비올리스트로서 굉장히 엄청난 업적을 이뤘구나라는 정말 우리가 뭐 수상에만 연연하면 안 되지만은 이분이 클래식 연주자로서 굉장히 유의미한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음악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라고 저는 리처드 용재 오닐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TV 예술 무대를 통해서 선물 같은 무대들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속마음입니다. 박현주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3월 19일에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자취 8년 차 샤이니 멤버 키가 출연해서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평소 남매처럼 지내는 소녀시대 태연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근황을 나누는가 하면 2017년 세상을 떠난 멤버 종현을 향한 그리운 속마음을 고백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요즘 활동도 재밌긴 재밌지만 진짜 재밌었던 거는 다 같이 있었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막 새로운 거 헤쳐나갈 때. 계속 그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엠카 때 그 소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간 거야. 갑자기. 말할 계획도 없었거든요. 저희가 참 오랜만에 앨범을 준비했는데 많이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한 게 있는데 요즘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너무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아직도 너무 크고요. 정말 정말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이게
그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금기 사항처럼 돼버리는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나 좀 괜찮다. 그리워해도 괜찮고 우리가 필요로 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맞아요. 알해도 되죠.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샤이니를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난 너무 잘한 것 같았어.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 그냥 그 얘기 자체가. 다 필요 없고 그냥 건강만 하면 돼. 왜냐면 이제 다 정답을 알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잖아. 몸도 속도 골무면 안 돼. 네, 위원들은 나 혼자 산다 키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의 키워드인 속마음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날 회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게 본인의 이제 키 씨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공유된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종현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는 아니라도 팬들에게 어떤 형태의 빈자리를 남겼을 텐데 그 팬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들었고요. 이 방송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구경의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하고 이입을 하면서 거기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이번 회차가 약간 그런 기능을 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종현 씨를 추모하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하는 키 씨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얘기를 내가 왠지 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이제 굳이 피할 이유가 필요가 있냐 반문을 하는데 사실 그 생각이 든 거죠. 저렇게 단단해지기까지 얼마나 곱씹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키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한 좀 호감도가 많이 올라가는 방송이었습니다. 사실 대중 그 스타들에 대한 대중들의 마음이 사실 여러 갈래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럴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맨날 슬픈 표정으로 지으면 그것도 하나 극복을 하지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중적인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서 그 와중에서 자신을 잘 다져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잘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키 씨가 그 말을 그렇게 안 했지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난 니네가 뭐라고 난 상관 안 해라는 느낌이 맞아.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키 씨가 출연한다고 했을 때 뭐 상당히 그 세련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했는데 그럼에도 저는 예상보다 좀 더 독특하고 재미가 있었던 게 다른 남자분들이 좀 이제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하면 이제 뭐 의외로 요리를 잘한다라든가 이제 뭐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또 이런 모습이었죠. 근데 정말 이분은 정말 이 공간 자체를 정말 나를 가꾸기 위해서 나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 방의 컨셉이 저랑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비밀의 방 컨셉이어서 오케이 좋아 되고 있어. 어이구야 벌써 빼곡하네. 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비밀의 방 같다. 아늑하고. 비밀의 방 끝. 근데 저 방의 목적은 내가 나를 위한 방이 있다는 거에 대한 위안? 그 자체만으로. 네. 약간 어렸을 때 기지 같은 느낌이. 네 맞아요. 비밀 기지 같은. 네. 넓은 그 집에서 그 방을 정말 나만의 방을 사실 다 키씨만의 방이죠. 모든 방이 그렇긴 하죠. 혼자 사니까. 네, 그죠. 다 본인 거죠. 근데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정말 어떤 실용성과 관계가 없는 정말 나만이 그냥 여기서 쉴 수 있는 어떤 방을 만들고 싶다는 그 로망을 얘기하고 그럴 때 이제 자기를 정말 소중히 하는구나. 소중히 하고 그걸 자기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 그냥 그런 삶을 비추는 거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거.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모습 같은 것들도 되게 저는 보기 좋았어요. 네, 앞으로도 나 혼자 산다가 혼자 사는 스타들의 단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에서 나아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에피소드 더 자주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